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 부부들을 위해 불공정 계약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황 기자, 얼마 전에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온 겁니까?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인구 문제를 지적했던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15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표했었죠. 그 뒤에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추가로 지원 방안을 더 내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띄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언론들이 제일 주목한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때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은 우선 공급 가점제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출산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을 한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기존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를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는 26에서 44제곱미터 사이, 3인 가구는 36에서 50제곱미터 사이, 4인 이상 가구는 45제곱미터 이상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큰 집을 고르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 다자녀 가구가 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국토부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양가족으로 3점, 또 유자녀로 3점 이렇게 총 6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제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 단계에서 예비 부부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요청이 나왔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을 준비할 때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해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중간에 웨딩 플래너가 교체가 됐는데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다가 괜히 좀 입장만 난처해지고 또 좋은 일을 하는데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 봐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직권 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고요. 하반기 중에는 실태 조사를 거쳐서 표준 약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비 부부들의 고충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나온 대책들 가운데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들 관련해서 좀 지원하는 대책이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육아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지자체 중에서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MOU를 맺어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 우수한 저출생 지원 대책이 있으면 이걸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대책들이기는 한데요. 기존에도 사실 저출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들 추진 상황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만 해도 3개 분야에 151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정부가 점검을 해봤더니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76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나 살펴봤더니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들이 57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부가 직접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한 건들 37건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9월 전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또 20건이 더 있어서 이거를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든지 세부 정책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과제들 모두 합쳐서 이 37건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떻게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매월 열리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행 상황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151개 과제들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추가 대책들도 각 부처들이 팀을 꾸려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하게 되고요. 국민들도 이 과정에 참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200명의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현장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미혼 남녀를 포함해서 자녀를 둔 가정, 결혼을 앞둔 부부들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20대에서 40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정책들에 대한 인식 조사도 같이 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